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우리 욕구사항 1편 시청들 잘 하셨나요? 우리 기관이 우수냐 최우수냐를 결정하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2023년도 제과장교환 기간 평가 대비 응용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욕구사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면 1편을 다시 시청을 하시고 이 작성법을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 욕구사정 작성하는 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예전부터 진행했던 9버전 형태냐 아니면 신버전 형태냐. 저는 근데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저는 아직 9버전 영상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9버전 영상의 작성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욕구평가 측정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홍길동 어르신에 대해서 저는 뭐 그냥 기본적인 잘못했다가 이 어르신 실존 인물일 수 있기 때문에 홍길동 어르신 제일 많이 합니다. 작성자도 홍길동, 그죠? 어르신 이름도 홍길동 막 이렇게 하는데, 자, 보시면 어르신 수급자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아마 작성된 욕구사정 서식에는 이 시작일이 없어요. 저는 시작일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에서 이분이 급여 신규 수급자라면 급여 개시일 당일 이전에 작성된지를 평가관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평가 통보가 오면 평가관이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요청하는 서식들이 있어요. 뭐 팩스도 하나 보내주지만 퇴직금 지급약수 준비해라, 평가 번호대로 깔아놔라, 근로자 정보 준비해라, 그러면서 수급자 정보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수급자도 어르신 이름, 시작일, 종료일, 성별, 등급, 간단한 주요 질병명을 넣으라 그래요. 그걸 왜 넣으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어르신의 작성 일자에 맞게끔 구성된지를 봅니다. 따라서 저는 서식에 항상 시작 일자를 넣고 진행을 합니다.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이 언제 시작한지 가물가물해요. 아, 이 어르신 작년 2월에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산 보고 할 바에는 내가 처음에 어르신에게 작성을 했다 여기다 표기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 어르신은 2023년 3월 2일날 서비스를 시작했구나. 작성일자 밑에 바로 보이시죠? 작성일자. 자, 작성일자 보시면 첫 번째 작성일자는 급여 개시일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따라서 두 번째, 그죠? 작성일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이제 365일 이내에 재작성하면 됨. 그죠?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2023년 2월 27일날 작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2024년 뭐 2월 26일 안에 재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 1년에 한 번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1년에 한 번.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르신에게 우리가 2월 27일 날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게 우리가 통상 우리 원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이 작성일자 개념인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2023년 3월 2일 날 이 어르신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욕구사정 작성일자 언제로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저한테 계약 날짜 해야 되나요? 계약 날짜에 꼭 맞춰야 되나요? 욕구사정 날짜를?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내가 예를 들어 이 어르신에게 2월 1일날 가서 계약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계약서를 쓰고 어르신이 근데 상태를 보고 서비스를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계약했다고 해서 바로 뭐 며칠 뒤에 서비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일과 낙상요청인지 욕구의 작성일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계약하면서 어르신에게 상태를 파악했다. 이거는 말이 돼요.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평가에서 반드시 무조건 표준작관이죠. 우리 수급자 계약서 날짜와 무조건 맞추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 뭐다? 급여 개시일까지만 욕구사정이 작성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재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공단에 우리가 인증서가 갱신돼가지고 공단에 급여 계획을 다시 재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욕구사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답은 욕구사정 1편 영상이 있습니다. 1편에 대해 찾아보세요. 자, 이런 거 하면 시청률이 좀 올라갈까요? 자, 어쨌든 사악한처럼 보이지만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답은 1편 보세요. 하셨죠? 자, 그래서 작성일자. 저는 욕구사정에 제가 이제 기관에 모의평가 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기관에 개인편처를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뭐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 거 쫙 펼쳐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날짜예요. 날짜 딱 보면 이 기관에서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딱딱딱 돼 있는지. 그리고 급여 개시일 이전에 됐는지 날짜를 평가관들도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작성일자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작성자는 누님 말씀드렸습니다. 뭐 센터장님도 가능하시고요.
뭐 사무국장님도 되시고 사회복지사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명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생년월일 뭐 이런 거 기본 정보니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욕구사정은 평가에서는 8가지 항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처음에 신체 상태죠. 그러면 기존에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처럼 우리 특이사항이나 이게 특이사항 또는 뭐 판단 근거 뭐 종합 의견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여기 안에 여기 보신 것처럼 현 어르신의 뭐 상태는 뭐 중풍 근력저 뭐 이런 상태로 뭐 거동불가 상태고 특히 운동 전에 피부 관리 필요하면 신경하고 신장에서 전체적으로 화상에 주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써도 돼요. 평가에서 뭐 이런 형태로 써도 되고 정말 자세하게 적으셔도 되고 그건 기관에서 마음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표기법이 보이실 겁니다. 완전 도움은 X, 세모는 부분 도움, 동그라미 완전 자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르신을 보고 그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에 대한 근거를 지금 이렇게 서술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 보세요.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2023년부터 작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매뉴얼 잠깐만 볼게요. 매뉴얼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요구사정이 단순 체크에 작성된 경우 요구사정 항목별 판단 근거가 확인돼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서식 요구사정 하신 분들은 주요 질병 상태 보완하라고 1편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신체 상태 요구사정 항목 중 옷 벗기 입기를 부분 도움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 근거를 왼쪽 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입을 도우지함으로 내용을 한 명은 인정한다. 이 말이 뭐냐면 상세히 쓰라는 겁니다. 상세히. 근데 예를 들어 상세히 쓴다면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2023년부터는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성법이 2023년부터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위에처럼 뭐 중풍, 근력 저하, 거동 장애로 자 여기 보시면 옷 벗기, 식사하기, 일어나 등 총 4가지 항목은 부분 도움으로 기관 부러움 상태이며 그죠? 그 다음 뭐죠? 세수하기, 목욕하기, 그 다음에 양치질하기 등 총 8가지 항목은 완전 도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및 신체 기능 상태 개선을 위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같은 얘기지만 뭐가 다릅니까? 즉, 전에는 그냥 질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르신이 전체적으로 부분 도움입니다. 아니면 뭐 어르신이 전체적으로 와쌤 이렇게 적으시면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23년부터 작성법이 약간 바뀐 거예요. 지금 신체 상태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왜 부분 도움이 왜 이게 부분 도움이냐? 아예 중풍 근력저하 건동장애 이런 걸로 부분 도움이고 쟤네는 왜 그래요? 쟤네도 뭐 결국은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는 완전 도움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왜 몇 개 항목이 왜 부분 도움이고 몇 개 항목이 왜 완전 도움 형태인지 작성법을 좀 더 상세하게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세하게 기존과 다른 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신체 상태 적으시고 자 질병 상태입니다. 우리 어르신의 질병 상태잖아요. 질병 상태는 과거 어르신의 무슨 질병이었고 현재도 무슨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상태로 동일한 상태지만 이런 질병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또는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보호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외부 치료를 받게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태로 적으시면 돼요. 이거를 뭐 글씨를 깨알 같은 걸로 뭐 만자를 적든 천자를 적든 평가서는 상관 안 합니다. 그 대신 좀 상세하게 그렇다고 너무 상세하게 적으시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활 상태 뭐 간단합니다. 재활 상태도 어르신에게 뭐 상태가 어떻다고 적으시면 되는 거고 크게 문제가 없고 이 간호 상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욕구 사정을 우리가 왜 하나요? 욕구 사정은 말 그대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해서 어르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적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 대부분 간호천체에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세요?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왜냐고요? 우리 방문 요양이니까 간호처치 안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 안 해요 라고 이렇게 적어하는 것 같거나 또는 이거 제일 많이 적어놓죠? 해당 없음. 그죠?
우리는 저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방문 유형이니까 해당 없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욕구 사정을 왜 적는 건지 말씀을 드렸죠. 어르신에게가 뭐가 필요한지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도 만약에 적은다면, 그죠? 현 어르신은 통증에 대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문 간호와 연계 또는 외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거 적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어르신에게 이런 간호가 뭐가 필요하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할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문 간호 서비스와 연계를 하듯, 우리가 그래서 급여계획, 공단 급여계획 등 급여계획 적을 때 보면은 외부 병원 치료 동행도 있고, 그죠? 다른 뭐 자원 연계 서비스도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그거랑 연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문 요양이라고, 우린 간호 아닌데요 하고 여기다 해당 없어 무리 기간 아예 그냥 비워버린 기간도 있어요.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욕구사정 평가 8가지 필수 항목에 간호가 안 들어가서 감점들을 안 당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들어갔었다면 감점을 맞으실 거예요. 다행히 우리 시청하신 분들 이거는 그렇게 하셔도 지금은 평가에선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나간 거 보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파란색에 이렇게 해놓으셔도 평가에서는 문제 삼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욕구 사정을 왜 하는 건지는 알고 쓰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간호처치 부분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린 재활 상태도 못 적어요. 재활상 우리 기관에는 작업치료사 있나요? 물리치료사 있으세요? 그죠? 우리가 끽 해야 되는 거 기능회복 안에 기본동작 일상생활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얘도 쓸 필요 없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위버러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적으라는 겁니다. 아셨죠? 욕구 사정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의사소통이 됐든 영양상태에 됐든 적으시면 되고, 가정비 환경. 자, 우리 그 평가관이 외부에서 오잖아요. 외부에서 오니까 어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렇게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이 어르신이 현재 주수발자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가정비 환경 부분은 좀 어르신에게 정말 정확하게 적고 계시겠죠? 그렇게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원형 욕구라든가 개별적 욕구, 그 다음에 총평. 지금 제가 여기다 총평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적으셔도 되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적으셔도 되고, 아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요.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신 것처럼, 자, 글씨를 좀 줄이면 이렇게 되고요. 하고 욕구 사정 안에다가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적으셔도 돼요. 다양하게 적으셔도 되고, 단지 이 욕구 사항을 적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급여 제공 계획서 있죠. 의 목표 또는 종합 의견에 해당 내용이 반영이 일부라도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급여 계획서에는 우리가 낙상, 욕창, 인지, 욕구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급여 제공 계획서 안의 내용에 이 욕구 사정 내용이 일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단의 급여 계획을 잡을 때, 그죠? 왜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 사정을 이렇게 욕구 사정의 어르신의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급여 계획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는 얘기가 나오려면 여기다가 급여 계획서에 목표 또는 종합 일부 내용이 반영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여기다 이제 많이 적으시는 게 뭐 낙상 정수, 낙상이나 욕창, 인지 점수를 그렇게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다 낙상, 욕창, 인지 점 좋아요. 다 적으셔도 돼요. 근데 위험도 평가, 낙상, 욕창, 인지랑 얘랑 별도 다른 사정이에요. 여기다 낙상, 욕창, 인지 점수를 왜 적어요? 그죠? 만약에 적으시려면 급여 제공 계획서에 적으시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급여 제공 계획서 안에는 낙상, 욕창, 인지, 욕구를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급여 계획서 종합 의견에다 차라리 이 해당 어르신은 낙상 18점, 욕창 17점, 인지기능 검사 8점으로 현재 낙상 위험 높고 욕창 위험은 없고 인지기능 검사는 현재 치매 상태입니다. 그거에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 그렇게 적으면 차라리 평가에서 점수라도 인정받아요. 근데 도대체 위험도 평가는 우리가 위험도 평가라면 낙상, 욕창, 인지를 얘기하잖아요. 얘랑 욕구 사정이랑 다른 사정이에요. 여기다가 도대체가 낙상, 욕창, 인지 점수를 왜 적으세요? 여기는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한 8가지 상태에 대한 의견 적으라는 거예요. 낙상, 욕창 점수는 제발 여기다 적는 거 아니세요. 뭐 적어 놓으셨다면 상관은 없는데
굳이 여기다가 그걸 깨알같이 적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다가 우리가 공단 그 급여계획서의 목표와 비슷하게 기록하는 게 더 좋으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상세적으로 급여계획을 구성을 했다면 우리가 공단에 입력을 하더라도 그 위에 목표를 잡고 맨 마지막에 종합의견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종합의견에 넣을 때 이 욕구사항에 대한 의견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두 개가 연동되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급여 표장 개인별 장기적 계획서 가지고 공단에 일단 계획서를 먼저 통보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구사정과 급여계획에 안 맞는 어르신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조금, 그죠? 우린 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일부가 그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공개된 장소라, 그죠? 그런 거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따라서 종합의견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종합의견에 적을 때 글씨체를 도대체가 왜 도대체 8, 9포인트로 왜 8에서 9포인트로 하세요? 내용 적기 힘들게. 8, 9포인트가 아니라 적어도 한 10에서 한 12포인트 정도로 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12포인트예요. 그죠? 글씨 줄 간격도 좀 올려주시고, 우리 복지사님이나 원장님들이 뭐냐면, 우리 아까 빈서식 있잖아요. 우리 욕구사식이 빈서식이면 빈서식에 종합 총평이 이만큼 됐으면 이 안에 내용을 어떻게든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글씨 키기가 작아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있는 말, 쓸말, 없는 말 다 적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세요? 쓸말이 없는 거예요. 쓸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그래서 포인트를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자, 우리가 어르신 10명 있어요. 그러면 욕구사정 몇 개 해야 됩니까? 이 어르신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있었다면 20년, 21년, 22년, 24년 총 4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르신 10명 있다고 치면 40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 수급자만 10명이잖아요. 종료자 합치면 더블로 갑니다. 그죠? 우리 청학생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르신이 현재 방문요양에 30명 있다고 치면 종료자까지 합치면 어르신이 한 70명 넘어갈 거예요. 그냥 거의. 그렇게 따지면 욕구사정이 100개가 넘어갑니다. 종합위원회 깨알 같은 글씨로 미친듯이 써버리시면,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전년도와 올해 내용이 복사해서 쓰시는 기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쓸말이 없으니까 전년도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가관이 봤을 때 뭐냐면 복사한 걸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글씨 키를 키우고 줄간격을 좀 올려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말만 적으라는 거예요. 평가 어디에도 이거 100줄로 써라, 1000줄로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옹매지 마시라고. 위에 있는 것처럼 8포인트를 이렇게 쓰나 12포인트를 이렇게 쓰나 큰 차이 없다고요. 평가에서는 이 안에서 핵심적인 얘기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현재 8가지 상태, 현재 여기 보이신 것처럼 뭐 현재 어르신 상태는 중풍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뭐 여기 같으면 줄여버리시면 돼요. 뭐 이런 게 놓고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요. 이런 것도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냥 현재 기여력자가 있다, 종합 이등고 이렇게만 써도 평가에서 문제가 없어요. 종합 의견 총평에 뭐 무조건 써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8가지에 대한 나의 종합 의견을 적으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원장님들이 뭐 누가 알려주지 못하니까 낙삼 정도 적어놓고 글씨는 8포인트 해놓고 하는데,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자 이게 12포인트예요. 어떠세요? 꽉 차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내용을 똑같은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내용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게, 제가 저번에 어느 기관 모의평가 갔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3년치의 내용이 똑같았어요. 바뀐 건 날짜만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너무 어르신이 많은 상황에 말을 도저히 못 봐가지고 그냥 어르신 상태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적었다. 예, 복사입니다. 현재 평가관들은 우리 복사한 기록들 엄청나게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복사는 금물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욕구사정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성하면, 자, 첫 번째 욕구사정 시간에는 제가 제가 저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의사항 서식을 구서식, 서식에 맞고, 두 번째는 욕구사정에 대한 어떻게 작성하고 작성시 주의법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다음 올라올 세 번째는 급여계획과 이 욕구사정 작성한 거를 어떻게 연동해서 우리가 목표와 종합의견을 적고 급여계획을 구성하는지 욕구사정 3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도 구독을 많이 안 누르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여직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구독을 잘 안 누르신대요. 예? 구독을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구독을 누르면 저한테 돈이 더 떨어지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돈 나가는 거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 유튜브에다가 뭐 제가 기한 평가치면 제가 좀 먼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루 힘차게 또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